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또 지금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의 정답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을 만기보다 계약된 시기보다 빨리 갚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인데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원체 이 중도상환 수수료 낮춰라 이렇게도 압박을 가해서 은행들이 좀 내린 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일부 은행에서 일부 상품에 대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높였다 해서 자신들의 손실을 또 이런 쪽으로 보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달해 드렸고요. 조기 상환 수수료라고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 조기 상환 어떤 행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이름은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참고로 3년 이내에 갚게 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많이들 물게 되는데 계약한 지 그리고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서 갚게 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 상품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7363님 정답 중도 상환 수수료. 아침마다 신랑 차로 출근을 했는데 이제 곧 퇴사네요. 권기 씨 고마워. 당신 덕에 출근도 또 성공예감 이대호님의 경제정보도 듣게 되고 고맙고 사랑해. 당첨돼서 신랑이 라디오로 꼭 듣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출근을 하셨었는데 한 분이 퇴사를 하시는군요. 아쉽습니다만 한 분은 계속 들으실 수 있겠죠. 7363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숙님이 신랑이 상식이 많아서 물어봤더니 성공예감을 늘 챙겨 듣는다고 해서 저도 따라 들으려 합니다. 라고. 부부가 말은 통해야 하니까 훌륭하신 부부들이 많이 계시네요. 진짜. 예, 이런 분들이까지 성공예감을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0958님 중도상환 수수료 저도 1, 2년 전에 대출 받았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출금의 1% 가까이 돼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김언영님이 중도상환 수수료 일찍 갚으면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쳐줘야지. 아무리 이자 수입으로 운영한다지만 빚 권하는 분위기 옳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빌렸을 거를 생각을 하고 뭐 제품을 내가 조달해서 공급을 해드렸는데 1년 만에 그 제품 안 씁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은 또 그 조달 비용에 대해서 또 손해가 되는 공급자 입장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중도상환 수수료도 일부는 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9원이네요. 1,459원. 그리고 오늘은 1,461원으로 개정을 했다가 1,46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0원대까지 낮아졌던 것보다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리고 코스피는 51포인트 1.11% 오른 4,637. 이제 조금씩만 오르는 게 다 새로운 역사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코스닥은 0.95% 오른 956.77. 코스닥은 거의 뭐 언제나 950선에 예, 거기 못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1.15%, 하이닉스가 1.88%, LG에너지솔루션이 4%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4.7% 급등, 한화오션도 5.8%, 오늘 조선주도 강하고요. 현대일렉트릭이 4.5%,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장에서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포모라고 하는 나만 없어서 또 조바심이 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 고민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개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시 각도기 매트릭스 파트너스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주변에 네.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되나요? 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살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정말 심했던 때가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 1,400 가다가 갑자기 3,000포인트 갔을 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음. 그 고객분들이 오시는 게 힘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찾아와서. 너무 많이 찾아와서 상담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해서 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아니면 또 그 일선 현장에 계시니까 네. 고객분들도 이제 많이 자문을 해주시고 하실 텐데 네. 20년 말 21년 상반기만큼의 네, 열기는 아니다. 네, 20년 말, 20년 초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삼성전자는 그때하고 분위기가 점점 비슷해져 가고는 있습니다. 그때 9만 원 할 때 그 느낌? 왜냐하면 그때 이제 장밋빛 전망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21년도를 기억을 해보면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회사가 될 것이다. 기대감. 네, 기대감으로 9만 원을 돌파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익 폭증이 어마무시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서사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9만 원대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 이제 열기가 조금 덜하긴 한데 삼성전자의 열기가 모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또 삼성전자 이야기는 뒷부분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2026년 증권사들이 뭐 증시제 전망치 다 내놓긴 했습니다만 부랴부랴 또 상향 수정을 또 하는 네. 것들도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그 5,000P라고 했던 사실 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면서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그랬을 때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지금 4,600선입니다. 네. 이 10%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그 나오셔서 했던 얘기가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때 4,300포인트 막 이랬을 때. 네.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5,000포인트까지도 정상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000포인트가 예,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과열이 아니라 정상화. 예, 왜 이렇게 급하게 올랐냐면 그 반도체들의 이익 증가폭이 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지금 2026년도 EPS 총합 규모가 실제 주당 순이익이 네 350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아니고 그냥 총액 수익이 네. 350조가 충분히 넘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지금 뭐 3,500억이 넘는 수준이니까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코스피 200 내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적 추정이 가능한 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쓰는 코스피 종목 내에서 대부분 200조 원대 중반, 네. 많이 나면 200조 원대 후반이었는데 네네. 이제 얼마요? 이제 그건 350조 넘을 것 같아요. 와. 왜 그러냐면 두 기업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어요. 그 두 기업이란 역시 네. 반도체 두 기업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고 그리고 아마 이게 제일 많이 피크를 칠 때가 아마 3, 4월 달.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4, 4분기 실적 다 마무리 짓고 나서 1분기 실적 나올 때쯤에 내보낼 전망치. 거기서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어닝 이 기대감이 최고를 찍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뭐 이제 분기별로는 당연하고 본인들이 보고서를 발간을 할 때 숫자를 한 번씩 또 이렇게 조정을 네. 하기도 하는데 전망치를 네. 요즘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 100조 원은 겸손한 축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작년도까지만 해도 뭐 60조, 70조 이랬었는데 예. 누가 먼저 100조 썼을 때 과하다 이랬는데 예. 그게 과한 게 아닌 게 됐죠. 왜냐하면 멈출 거라고 생각했던 디램 가격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줄을 서서 디램을 뭐랄까요? 받기를 소망하는 배급받는 것처럼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현재 상황이면 뭐 100조가 아니고 120, 30조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80조 이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두 기업만 합쳐도 200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까지 합치면 350조는 뭐 현재 분위기면 할 수 있는 분위기고 그렇게 치면 현재 주가가 비싸냐? 그렇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거 혹은 어느 때처럼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실적이 좋아져서 가는 거다 보니까 예. 5천을 가더라도 뭐 거품은 아니고 음.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보신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구조적으로 달라진 겁니까?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구조적으로 바뀐 게 있긴 하죠. 왜냐하면 없었던 게 하나 생겼으니까 AI 서버 시장이 HBM이라는 거. 네네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AI 시장이 새로 개설됐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 소위 말하는 비트그로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둥부식의 비트그로스 즉 그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 상승은 수요의 폭증이라기보다는 공급의 부족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HBM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했으나 네. 일반 우리가 범용으로 쓰던 D램 가격이 뭐 1년 사이 뭐 한 7, 8배 최소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네. 뭐 PC, 스마트폰 자주 바꿔서가 아니라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죠. 네.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HBM은 D램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HBM 비중이 좀 커지다 보니까 네. D램이 거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존보다 D램 양이 좀 줄어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HBM은 HBM대로 쓰고 있고 D램도 예전 수요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예전 수요로 돌아갔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전만큼 D램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폭등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폭등을 하게 되면은 메이커들이 제품을 더 늘리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가격이 몇 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늘린다는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아주 신기한 대목이에요. 이번 D램가 고공행진에서 제일 신기한 대목이 수요도 갑작스럽게 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들이 이 이익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뉴스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좀 첨언을 해드리면 HBM이라는 게 D램을 쌓아 올린 거고 네. 8장 이제 12장 이상을 쌓기 시작을 했는데 저쪽에서 사장님 저희 D램 12개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쪽에 지금 12개 쌓아야 돼서 없어요 라고 하는 네. 거고 그러니까 그 D램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진 건데 네. 과거 같았으면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만들어졌던 이유도 호황일 때 네. 증설을 하고 또 공급을 늘려가지고 다시 네. 또 가격이 떨어지고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곡선을 그려보면 그냥 꾸준한 우상향이에요. 근데 22년, 23년에 수요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업체들이 정말 적자를 내고 아주 난리가 맞아요. 아니었죠. 예. HBM 만드는 회사 빼고는 D램 업체들은 적자가 났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건 회복이 된 겁니다. 수요는 회복이 됐는데 떨어졌던 수요가. 근데 공급은 보통 어떤 식으로 늘어나냐면 계단식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그렇죠. 공급 부족 상황이 되면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면 수직으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요즘에 드리는 말씀은 반도체 업체들이 왜 이렇게 높은 가격과 이렇게 높은 마진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왜 안 늘리느냐. 21년 이후 22년, 23년, 24년까지의 트라우마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 옛날에 수십 개 하던 D램 업체들이 크게 세 개 회사로 이제 다 정리가 되면서 그렇죠. 치킨 게임도 끝났고 거의 한 2010년 고 즈음까지는 D램 쪽에서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엔 거의 없죠 이제. 네, 그러니까 세 개 업체만 하면 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다시는 적자를 보면서 D램을 팔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향후에 또다시 수요보다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서 예전처럼 적자가 날 수도 있어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꽤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뉴스를 꼭 그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삼성전자한테 가장 유리한 뉴스는 지금 입장에서 어떤 뉴스냐? 장기 공급 계약 확정. 예. 그런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크고 네. 그다음에 조건이 매우 좋은 즉 취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조건이 되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찍어놓고 수요를 찍어놓고 공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게 기존에는 뭐 3개월, 6개월이었다면 그게 네. 아니라 이제는 조선 선박처럼 네, 1년치, 2년치, 3년치 이런 계약이요. 그렇죠. 수주를 받아놓고 그게 이제 TSMC가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예.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 일종의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칩을 뭐라고 부르냐면 커머더티 칩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범용으로 상품처럼. 네, 원자재 칩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용산에서 사든 온라인으로 네. 사든 삼성 걸 사든 하이닉스 걸 사든 내 컴퓨터에 다 똑같이 맞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은 좀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증설 뉴스. 이거는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증설을 하게 되면 모두가 미래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설이 되면 얼만큼 물량이 나오면 이제는 가격이 안정되겠네. 그러면 지금 가격이 폭증하는 것 중에 하나 요인이 뭐냐면 가수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 마스크
네. 코로나 끝나고 집에 마스크가 얼마나 있으셨을까요? 저 지금도 엄청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마스크 쓰고 감기만 걸리면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게 그때 마스크군요. 집에 그게. 많아서. 그렇군요. 지금 약간 디램 쪽에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은 더 오른다는 생각이 훨씬 강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과거하고 또 궤적이 좀 다른 게 만약에 옛날처럼 AI가 없는 시대라면 이 정도 가격이면 안 샀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컴퓨터 한 대를 더 샀어요. 그런데 네. 작년 9월 달에 산 거하고 똑같은 사양으로 샀거든요. 컴퓨터를. 네. 그냥 주문 제작한 거. 네. 그래서 뭐 인텔 뭐 i7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 붙이고 네. 16기가 디램. 램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98만 원 하던 게 138만 원이더군요. 그 대부분이 디램 가격. 거의 대부분 디램가입니다. 네. 요즘에 왜 그 가격 비교 사이트 보면은 네. 디램 가격 이제 가격 변동추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몇 배 치솟는 게 또 소비재로도 나타나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뭐 회같이 됐죠. 화로회처럼. 시가. 네, 시가로 지금 움직이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메뉴판 고쳐 쓰기 귀찮다. 이런 그렇죠. 거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정도쯤 되면 옛날 같이 AI가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아마 멈췄을 것 같아요.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높으니까. 과거 같다면 뭐 PC 그렇죠. 나중에 바꾸자 이럴 수. 그렇죠. 근데 이제 AI의 수요량이 어마무시한데요. 요게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메모리의 사용량이 폭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AI 써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재미나게 AI하고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어요. 네네네. 재미난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앞서서 했던 질문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답을 연결해서 해요. 뭐 하는 사람인지 다 기억하죠. 예, 뭐 하는 사람인지 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아까 내가 어떤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근거로 해서 이번 질문에 대한 답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메모리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학습할 때는 GPU를 그냥 100%풀 가동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부터는 GPU의 가동보다는 이렇게 그 추론 과정에서는 기억을 했다 얘기해주는 이 메모리 작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AI 쪽에서 메모리의 수요가 폭증했고 저는 뭐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젠스 왕이 한국에 와서 치맥 파티를 하고 선물을 주고 간다고 얘기했으나 네. 뒷단에는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 해보면 메모리 수요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이미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은 딱 업계에 있으면 다 뻔히 알 거고 근데 자기네 수요가 이 정도 늘어난다. 이걸 알면 메모리 확보 못하면 자기네들 GPU 세트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아마 그것도 분명히 있었고 우리나라한테 25만 장의 GPU를 주겠다고 한 것도 메모리 확보와 약간 이렇게 서로 간에 맞바꾸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즘 GPU 상황은. 줄게 HBM 다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한 메모리를 우리한테 공급해다오. 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은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심리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투자 심리. 제가 예전에 여기 왔을 때 한 바닥에서 2배 정도 4,400, 500포인트가 넘어가면 이제 막 포모가 시작될 거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늘렸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아서 본격적인 포모가 조금 더 늦게 있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네네. 나도 미국에서 잘 벌고 있는데 뭐 이런 그렇죠. 반응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한 5천 넘어야 본격적인 포모가 올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작은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반대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몇 년간 네. 한국 주식 너무 저렴합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뭐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뭐 계속 이런 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만간에 한 5,000포인트가 넘어가고 이러면 일부 과열이 좀 등장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경계감을 좀 가지시는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놀랍게도 네. 가장 싸게 살 수 있을 때는 비관에 젖어서 맞아요. 쳐다도 안 보는데 지금 이렇게 뜨거워지면 네. 사람들이 관심이 되고 긍정적인 필터링이 되면서 모든 뉴스를 좋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7만 원에 절대 안 산다던 사람들이 네. 14만 원에 사고 싶어서 이제 난리치는 게 이게 또 주식 시장의 속성이죠. 최근에 어떤 분이 이랬어요. 5만 원대 중반에 샀거든요. 예. 지금 보면 5만 원대 중반에 산 사람은 신의 선택이죠. 그죠? 네. 왜냐면 그때 PBR이 1이 깨져서 5만 5천 원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싸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샀다가 4만 9천 원대 갔거든요. 정말 흠씬 욕을 먹었어요.
흠씬 욕을 먹었는데 바닥은 알 수 없죠. 예, 그 욕을 하셨던 분들이 최근 뭐라고 하냐면 20만 원은 충분히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발언이 바뀌었어요. 예, 저가 실제로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네. 9만 원 근처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삼성전자 왜 안 팔어? 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조금 오른 만큼만 조금 팔았어요. 네. 한 12만 원 내외 그 수준에서 네. 오른 만큼 하루에 막 7%가 오르길래 조금 팔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총액은 안 줄어드니까. 좀 팔았더니 연락이 왔어요. 네. 왜 팔아? 어. 동일한 분이에요. 예. 아 그때 다른 겁니까? 아니 그 삼성전자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예요. 8만 원대는 지지부진하니까 제가 이거는 지금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분위기가 점점 뜨겁게 달궈지고 있으니까 뭐 천천히 모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네네네. 왜 안 팔아? 수익이 났을 때 팔아야지 이런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이 정도 수익이면 일부는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왜 팔아? 라고 바뀌었어요. 이게 항상 전고점이나 본인의 매수 단가까지 이제 물려있다 다시 올라오면은 네. 그 앵커링 이펙트 때문에 네. 단내림 효과 때문에 그 가격이 각인돼서 이때쯤은 좀 팔고 싶은 게 있고 본전 찾으면 찾고 싶죠. 또 네. 신고가 최고가 갈 때는 왜 뜨거운 손에 오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오를 것 같은 뭐 심리 이거 사실 인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심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850조 그다음에 이제 저 우선주까지 900조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우선주까지 합치면 이제 시가총액 1,000조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하이닉스하고 두 종목 합치면은 거의 이제 40% 육박합니다. 시가총액에. 전체 증시 상장된 종목들에. 이런 적이 없어요. 생전 처음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익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익은 26년은 확정입니다. 26년도 주가 좋은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보는데 주가는 보통 6개월 이상 선행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반도체 주식은 뭐 거의 1년 선행해요. 네네. 우리가 21년도 1월 달에 반도체 고점을 봤지만 실적 피크는 22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 이 사이클의 피크 네. 1년 전에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우리가 그걸 또 간파해야 된다라는 투자자들의 숙제죠. 네. 그런데 27년 상반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좋은데 만약에 28년도를 보장할 수 없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26년도에 좋을 거야 해서 이제 좋다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전문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28년도도 좋아? 장담할 수 있어? 그렇죠. 예,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삼성전자 너무 잘했고 너무 좋고 운도 좋습니다. 뭐 여러모로 지금 현재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긍정론은 5만 원대, 6만 원대, 7만 원대는 삼성전자는 이 가격은 해도 너무했다. 삼성전자 망하는 기업 아니니까 사도 된다라는 용기를 낼 때는 그런 용기와 긍정론이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2배 또는 3배씩 주가가 올라 있잖아요. 네. 너무 상황은 좋습니다만 무작정 최고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경계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제가 댓글로 엄청난 욕이 오늘 KBS 댓글에 장식이 될 텐데 무슨 왜냐하면 말씀하시려고 괜히 또 걱정되게. 아니 이게 왜냐하면은 보유를 하면은 사랑하게 되거든. 아 그렇죠. 사랑에 네. 빠지죠. 예, 사랑에 빠집니다. 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일을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크게 나오면 나올수록 경계감은 좀 가지시라. 제가 이제부터는 좀 좋아요. 너무 좋고 저도 어디까지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현재 추세면은 뭐 120조가 나온다? 그러면은 1200조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충분히 지금부터 50%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열어놓는데 그 숫자의 근거에서까지만 열어놓으시고 너무 많은 꿈을 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1년도에도 파운드리가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꿈을 꿨거든요. 예, 좋긴 좋습니다. 그때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아요. 지금 파운드리도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TSMC가 갈 데가 그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잘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참여했던 엔지니어한테 들었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은 줌 회의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들어온답니다. 관심 엄청 보이죠. 예, 그래서 직접 물어보고 끝도 없이 물어본답니다. 궁금한 점은. 그러면 또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더 잘할 수밖에 없고 더 잘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이 파운드리 업도 올해 이번 분기에 1조 7천억 적자가 났습니다만 내년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1년도 상황보다는 모든 게 다 좋아요. 완전히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을 때
항상 좋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어떤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실적 증가세의 기울기가 너무 완만해지면 지금 이제 가파르게 오르니까 주가도 가파르게 올랐는데 실적 증가세가 완만해지면 또 주가도 또 완만해질 네. 가능성. 해서 보면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25년에 40조 원이었는데 26년 전망치가 한 120조 원 가까이 네. 나오고 있고 27년도도 한 120조 원 언저리에 있는데 네. 물론 최근에는 뭐 180조 원까지 본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과연 27년도, 28년도에도 이와 같은 성장세가 또 이어질지 네. 그리고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이제 27년도까지 HBM 완판됐습니다. 네. 2년치 물량 완판됐습니다. 이런 또 신호가 나온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아주 좋은 이해를 해주셨네요. 역시 경제 전문 앵커 다운 그런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여기서 딱 듣자마자 저는 떠오르는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이번 분기 실적 어마무시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는 이제 약간 제자리 맴맴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180달러대에서. 네, 180, 200에서 예. 딱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는 꾸준히 되고 있으나 이게 증가율이 예전보다는 조금 눕고 있다. 예를 들어 분기에 막 50% 증가하던 게 이제 뭐 30%를 넘어 이제 10%대. 근데 이것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네. 체급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2마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더 크라 그러면 공룡대라 그러는 건데 그 성장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가 크니까. 자, 그게 딱 오면 주가 상승도 폭도 조금 눕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도 그런 계통으로 엔비디아와 비교해서 한번 이제부터는 15만 원 돌파를 하는 이 순간부터는 좀 그런 눈으로 한번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냥 단순히 코끼리가 2배로 공룡만큼 커지긴 어려울 거야가 아니라 또 그 코끼리를 공룡만큼 키울 수 있는 그 소식들이 있는지는 또 계속해서 또 바라봐야 하는 게 또 투자자들의 또 과제이기도 하고요. 이지호님이 얼마의 수익이 나면 팔아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10년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근데 그 기준이랄 게 딱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10% 수익만 나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2배를 벌었어도 더 갖고 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정답은 그럼요. 없죠.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어디까지 올랐다 빠지든 상관없이 그냥 들고 가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배당만 받아도. 그럼요. 배당률이 엄청 높아질 거거든요. 이렇게 이익이 높으면 5만 원에 사신 분들은 배당률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 줬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네. 근데 현재의 이익 규모로 보건데 3% 지금 만약에 현재 15만 원 근처에서 3%를 준다면 5만 원대 사신 분들은 얼마입니까? 한 10% 가까운 배당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향후에도 무지무지하게 좋은 상황들이 오는 거죠. 당연히 또 뭐 사상 최대치 실적을 거둔 회사가 배당을 줄일 리는 없고 네네. 배당 성향만 맞춰서 가더라도 네. 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3배 늘었으면 네. 배당도 3배 늘을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오히려 판단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이 배당률에 근거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입한 가격에서 한 뭐 4% 이상의 배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훌륭한 기업에서 4% 이상 배당을 받는다. 그럼 나는 주가의 흐름에 상관없이 계속 갖고 가고 싶어. 뭐 이런 선택은 괜찮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비싸게 잡아서 지금은 4% 받는데 나중 되면 2%로 배당률이 떨어져. 그러면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럼 주가도 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잘 사신 분들이 또 선택할 수 있는 또 그 선택지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또 네. 배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렴하게 사는 게 항상 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 저희가 들어와 있는 뉴스도 한번 더 정리해드리고 곽상준 대표와 개미스쿨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4,652포인트까지 상승해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각계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민 통합의 길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68.19%가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며 새 당명 공모전을 거쳐 2월 중 당명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법안을 오늘 오후 공개합니다. 공수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아였습니다. 개미스쿨 시간.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이야기 이어갑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최근에 반도체만큼이나 주목받았던 업종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은 업종보다는 기업인데 자동차 업종이 아니라 현대차가 주목을 받은 거잖아요. 네. CES에서. 네, 그것도 로봇. 네. 자동차가 아니라 예. 로봇으로. 그렇죠. 세계적으로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를 따져보면 일단 1위는 테슬라. 네. 예, 그다음 2위는 어디쯤 될까요? 중국 업체들 많죠. 예, 중국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중국 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지난번에 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샤오펑입니다. 자연스럽게 걷는 로봇. 네, 자연스럽게 걷는. 이번에 근데 그 현대차의 로봇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두 회사 모두 샤오펑이나 테슬라 모두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접근법과 자동차의 접근법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 뻔하고 로봇의 기자재들도 대부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흐름을 보면 아주 재미난 흐름들은 한국에서 로봇 테마가 아주 어마무시한 주가 상승을 그렇죠. 내었거든요. 예. 근데 그 회사들 중에 로봇을 완성체로 만드는 업체는 없고요. 부분품만 만드는 부속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나라 상당사들은. 근데 로봇을 완성품으로 만드는 회사는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보여줬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어느덧 현대차 계열사 중에 완전 계열사예요. 네. 거의 대부분의 지분 80%가 넘은 87% 정도 되는 지분이 현대차와 정의선 회장의 지분입니다. 뭐 한 1-20% 이제 나눠서 보유를 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건 현대차 그룹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네. 근데 왜 도대체 현대차 그룹은 최근에 그 로봇 보여줄 때까지 로봇 흐름에 편성을 못했느냐? 그건 이제 현대차 그룹의 고질적인 그 출자 구조, 지배 구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현대차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야 따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걸 인식하게 됐는데 현대차는 앞으로 풀어야 될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순환 출자가 되어 있거든요. 모비스가 기아차를 갖고 기아차가 현대차를 갖고 현대차가 모비스를 갖고 있어요. 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순환 출자 고리가 있는데 지금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현대차를 보유하신 분들이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상장이 될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략 약 20% 정도 수준을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분이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돼서 매우 높은 가격에 처리를 할 수 있다면 그 현재 순환 출자 구조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정의선 회장 한 20%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높은 값에 IPO 할 때 이제 팔아서 그 돈으로 국내 계열사 하나를 사서 사실상의 이제 지주사 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모비스 그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 약 17% 대략 시가 기준으로 한 6조 원대쯤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예를 들자면은 한 30조에 상장된다면 그 지분 20%로 그 지분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일렬 체제로 쫙 그 일자로 수직 그 계열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저희가 여기에 관심을 갖냐면 일본의 도요타도 순환 출자 구조였는데요. 그 아오키 회장이 그 비상장사를 하나 세우고 도요타 부동산을 세우고 그리고 그 도요타 부동산이 도요타 방직기를 공개 매수합니다. 그 도요타 방직기는 도요타 자동차의 모회사였고요. 그래서 방직기 주식을 사고 도요타 부동산과 방직기를 합병해서 상장되어 있던 방직기를 비상장으로 처리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현대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본연의 사업하고는 좀 다른 지배구조인데 이 지배구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슬픈 현실이에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주식을 한다는 건 너무 복잡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현대차에 대한 뭐 어떤 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로봇과 다른 레거시 로봇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 중에 로봇을 제일 잘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차 그룹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리고 AI의 종착지도 결국은 물리적 종착지는 로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왕과 그 CES CES 과정에서 네. 정의성 회장하고 한 20분 정도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은 결국은 엔비디아도 살아남으려면 칩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칩이 확장되는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계속해서 고객사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로봇이든 이런 쪽으로 나가서 뭔가 협업이 이루어져야 자기네가 이제 칩 만드는 시스코의 운명에서 예를 들자면 테슬라 같은 수준의 회사로 물론 시가총액은 더 큽니다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애플 같은 회사로 그 거듭날 수 있는지 그 과제가 지금 펼쳐지는 거죠. 잘못하면은 칩만 팔다가는 장비만 팔던 과거 2000년에 시스코처럼 한번 붐업이 됐다가 중국 업체가 들어오는 순간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기술 진입 장벽이 워낙 높아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시스코의 과거 예를 들어보면 시스코가 정말 그때 시장 점유율 80%였어요. 네. 지금 GPU하고 비슷했고 이제 아무도 이제 시스코 없이는 못 산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온라인 인터넷 접속하려면 무조건 시스코의 장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불현듯 중국에서 국산화를 주장하면서 하웨이가 등장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하웨이를 통해서 중국의 점유율을 갖지 못하게 됐어요. 시스코가. 그러면서 주가가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였는데 5천억 달러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그라들었죠. 90% 정도 이상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자기네도 이런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음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현대차한테 GPU 5만 장 준 거는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손잡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회사 중에 하나로 현대차가 꼽힌 거 아니냐라고 추론하는 거는 바로 그렇게 잘못된 추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학습시키고 추론하는 그 피지컬 AI 그뿐만 아니라 또 피지컬 AI에서 훨씬 더 또 같이 클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 시장이니까 네. 또 현대차도 입장에서 보면은 자율주행이 많이 또 약했는데 엔비디아의 힘을 또 같이 빌릴 수 있다라면 또 빠르게 또 테슬라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런 또 계산도 깔려 있을 테고요. 네. 그러면서 또 시장에서의 평가도 달라졌던 거죠. 네. 우리가 그 쉽게 쓰는 표현 그 또 어려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김명하님이 구조적 호황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구조적 호황. 쉽게 하면 이거죠. 지금 AI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진 게 구조적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없었다면 반도체 호황이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구조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만들어냈다. 이걸 구조적 호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시적 유행이나 네. 반복되는 사이클이 아니라 그 산업의 구조가 전방에서부터 달라지면서 네. 호황이 오는 것. 그렇게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구조적인 호황이. 역시 그 KBS 앵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별 말씀을요. 왜냐하면 저희가 늘상 그냥 쉽게 쓰는 표현들 네. 어려운 내용들이 또 많아가지고요. 그동안 그 주춤했던 방산, 네. 조선주도 좀 간만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분석을 좀 제가 개별 종목 대표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제가 이제 조방원은 저희는 뭐 가치 투자 계열이니까 비싼 주식은 잘 쳐다도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익 증가 폭이 정말 좀 눈부시더라고요. 예. 특별히 방산 같은 경우는 연에 걸쳐서 이익 증가가 무슨 막 2배씩 나고 그래요. 2배 이상도 나고.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네. 싸지는 않는데 이 추세로 이익이 증가한다면 옛날 엔비디아 보는 듯한 느낌? 뭐 이런 정도의 매출 증가가 있습니다. 실적 증가 예, 폭이요. 매출과 이익 증가가 그렇게 큰데 그러면 대략 그 대표주들을 보니까 이익 대비 지금 한 30배가 좀 안 되는데 한 올해 그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주가 수익 비율. 네네. 그러면 만약에 작년도 수준으로 이익이 증가한다면 괜찮을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구조적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라섰고 그다음 미국은 더 이상 자기네 아메리카 대륙에는 신경 안 쓰겠다고 하면서 유럽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했는데 유럽은 지금 방산 장비가 하나도 없는데 러시아가 바로 턱밑까지 진입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훌륭한 방산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공급.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예,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1년에 뭐 1,000대 뭐 이런 식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곳곳의 나라들이 뭐 전차 같은 게 필요한데 1,000대 만들어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전 세계를 이렇게 둘러봤더니 사실상 이거 되게 역사적으로 슬픈 이야기인데 한국만 냉전이 아니고 열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군수 장비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청하면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몇 대나 드릴까요? 네. 배송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몇 년 더 기다리셔야 돼요. 뭐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요? 몇 대가 필요하십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구조적 호황을 맞이한 거고 조선도 이와 조금 유사한데 조선은 지금 구조적으로 LNG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배가 전환되는 국면에서 성장성을 인정받은 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선 좋고 방산 다 좋긴 한데 방산의 이익 증가폭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는 제가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런 가격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생경하기는 해요. 예,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대단하긴 한데 조선은 뭐가 중요하냐면 단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단가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과거에 한 2.1억 달러던 LNG선이 지금 2.7억 달러까지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더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진이 너무 박해요. 마진이 여전히 그 정도 올랐어도요. 예, 마진이 한 이제는 10% 막 넘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만 한 12, 3%이 정도 나오고 다른 회사들은 10% 남짓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높은 배수의 주가를 받으려면 마진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하나가 그 현지 시간으로 이달 12일 그 뭐 하루 정도 남았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물론 이게 금융사에서 주최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의 장이잖아요. 항상 또 1월 되면 그래서 바이오 업종 여기에서 또 큰 뉴스 뭐 M&A가 될 수도 있고 신약 효능에 대한 뭐 발표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특히 이제 바이오가 다시 또 주목받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러기에는 24년, 25년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25년이 너무 좋았어요. 바이오 업체들이 네. 소위 말하는 그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즉 약물 전달체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뻥뻥 터져가지고 여러 군데 회사가 터졌거든요. 이 약물을 필요한 곳으로 이제 네. 이송해주는 그 접합체. 네, 그래서 이게 뭐 추가적으로 더 열릴 거라고 봅니다. 뭐 ABL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점점 더 많이 반영을 시킬 것 같긴 한데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25년만큼 좋을 수 있어라고 보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미 25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되는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미친 듯이 올라 있고 또 근데 그거에 덩달아 안 되는 업체들도 같이 올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좋게 투자하시는 분이 뭐 지수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면 뭐 저는 여전히 뭐 코스닥 관련해서 좋은 정책들이 나올지라도 아직까지는 거래소가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네. 조금 더. 네. 또 그 해외 주식 하시는 서학개미들이 12월에는 매수세가 좀 주춤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또 다시 미국 주식 매수세를 또 늘려나가고 있다라는데 이게 왜 정부에서도 해외 주식 팔고 돌아오면 세제 혜택 주겠다라는 네. 것도 발표를 했으나 어떻게 아직 좀 만족스럽지 못한 걸까요? 그게 이제 탁상 행정이죠. 그게 안타깝게도 미국 시장이 저렇게 수익을 잘 주고 배당도 잘 주고 그다음에 안심하게 해주잖아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안심. 네,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미국 주식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주보다 주주를 더 걱정해줘. 그리고 대리인들, 소위 말하는 CEO라든가 경영자들의 그 어떤 인센티브 또는 평가가 주가하고도 또 연동이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들이 모두 주가를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주가를 좋은 가격으로 만들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나라에 투자를 하다 보니 맨날 한국에서는 등치기를 당하고 뒤통수 맞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가보니까 참 마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해외 투자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뭐 세제 혜택 줄 테니 오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통하지 않고요. 우리 제품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해야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건 세제 혜택을 줘야 돌아오니까 네. 그런 거고
세제 혜택 없이도 알아서 수익이 잘 난다면 그럼요. 대한민국의 경영자들이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 해준다라면 돌아올 수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준다 그러고 갖고 있으면 배당으로 쏠쏠하고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개인들 매수가 지금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한 두세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면 피까지 더하실 건 없고요. 네. 그 한국 거래소를 예. 개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 1번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1번이 거래소 개편하고 주가가 5배 올랐어요. 예. 2013년 14년에 오사카 도쿄거래소 합병하면서 거래소에게 그 어떤 행정적인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계속해서 기업들한테 PBR 올려라, ROE 올려라 계속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에서만 네.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공시 잘하게 하고 그냥 네. 거래만 잘 시켜주는 곳이 아니라 그럼요. 주주 가치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끔 푸시해주는 역할까지. 그럼요.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건두운 역할을 했죠. 손오공의 건두운 역할을 했어요. 분신술하는데 계속해서 도와준 거예요. 어떤 분할 기업은 상장. 예, 저는 어떤 기업은 도대체 이 기업이 몇 개로 쪼개진 거야. 그러다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합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어떤 그 지배 구조를 넘겨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분할 상장, 쪼개기 네. 상장을 더 꼼꼼히 매의 눈으로 또 이제 한국거래소도 보고 있고요. 주주 가치를 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 가시죠.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9736님이 청취율 조사 전화 와서 5분 정도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또 들어주셔서. 박영은님은 KBS 1라디오 덕분에 시청료가 아깝지 않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런 것도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좀 아쉽긴 합니다. 성공예감 수신료, 시청료가 아니라 수신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에 알찬 소식도 많이 들고 올게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